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때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지금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꽤 많은 양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고 오늘 오전 내내 이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는 만큼 단단히 비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두 자릿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통합신당을 창당하겠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출신 총선에 출마하는 인사가 무려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돼서 이 또한도 오늘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돌직구쇼를 보면 총선에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답이 보입니다. 누가 승리할지도 답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총선 특집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제 총선이 두 자릿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총선 전략은 다채롭습니다. 일단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참신한 인재 영입을 무기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청와대 꼬리표를 단 인사들이 무려 70명이나 된다라는 강점이자 약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민주당 선거 대책본부냐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은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청와대 이중대냐라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우리만으로는 선거 치를 수 없다. 통합신당을 만들겠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각 당의 선거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밝혔던 새 전략 무기는 다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MIRV, 다탄도. 그러니까 하나의 로켓이 올려지면 그 안에 있는 핵탄두, 미사일 탄두가 여러 개라는 얘기입니다. 탄두 3개에서 10개를 동시 공격해서 이 요격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의 김정은이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탄두 탄도미사일은요, 요격하기가 쉽지 않아서 절대 병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과 핵동지인 이란이 핵개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군부 실세를 드론으로 핀셋 제거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핵 협상 다 깨버리고 우리 그냥 핵 개발하겠다. 빠르면 1년 안에 이란이 핵 무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70달러를 돌파했고요. 세계 증시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다 이란의 핵 개발 선언 여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이 핵 무장을 하게 되면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도미노로 핵 무장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란과 핵 동지 관계에 있는 북한마저 미군을 비판하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칸에 이어서 헐리우드까지 진출을 해서요.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당당히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린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 그 언어는 영화다. 사진 한번 보시죠. 송강호 씨를 만나기 위해서 브래드 피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통상은 저희가 이렇게 반대를 봤는데 브래드 피트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건. 그런데 송강호를 보기 위해서 브래드 피트가 찾아왔다는 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영화의 위상이 영화의 본고장 헐리우드에서도 남다르다는 겁니다. 이참에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도 헐리우드 한번 진출해볼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청와대 뒤북악산에 패트리엇 포대가 들어선 사실을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청와대 뒷산에 자리 잡고 있는 패트리엇 포대의 모습입니다. 청와대 인근에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권에 총 4개 포대가 완성이 됐고요. 이 말인즉슨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북한의 신형 탄도 미사일 등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반증으로 한국일보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뒷산의 패트리엇 포대까지 비밀리에 설치된 사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청와대가 그간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없앴다라고 자평을 했지만 사실상 뒤로는 패트리엇 포대, 방어 미사일 부대까지 설치하는 등 남북 간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 강남 3구와 용산에서의 아파트 거래 598건의 성격이 분석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강남의 아파트, 부동산값 상승을 불러왔던 강남의 아파트 거래가 3040의 젊은 금수저들이 대출 한 푼도 끼지 않고 온리 현금으로만 갭 투자를 했던, 갭 투기를 했던 갭 투기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강남과 용산의 10개 단지 아파트, 값이 정말 억대 날 만큼 많이 올랐던 아파트 구매자 연령을 보면요. 30대가 27.7%, 와, 40대가 41.6%, 19세 미만도 2명이나 있었고요. 20대 9명. 이렇게 분포를 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강남과 용산의 억소리 나는 아파트를 싹쓸이했다는 겁니다. 모두 현금으로 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현금 부자들이 이렇게 금수저들이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미래의 텔레비전, 미래의 TV는 어떻게 될까? 라스베이거스에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진 한번 보시면 위에는 삼성에서 내놓은 미래의 TV입니다. 대형 벽 한 면 전체가 다 얇은 TV로 장식을 합니다. TV가 아닌 TV, 삼성은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요. LG가 내세운 TV입니다. 이게 TV입니다. 구불구불 대형 곡면 TV, 벽 밀착형, 롤다운 방식 등을 LG가 선보였습니다. 역시 텔레비전 만드는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다.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김한규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어제부터 저희 돌직구쇼에 다시 돌아온 여의도의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실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청와대 춘추관장 대변인 출신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혜원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갖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 청와대를 향한 국민들의 의혹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건, 그리고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건,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갖은 의혹들, 문재인 대통령 이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신년사에서 이 의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어떤 언급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협상입니다. 협상.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졌고 황교안 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사람이 협상의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첫 만남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아요. 청와대에서 준비한 고강도의 검찰 인사안을 추미애 장관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오늘 포착됐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차 신년사를 갖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권 4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그 이전보다 조금 더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진 의혹권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이른바 보이지 않는 청와대의 손이 누구냐에 대해서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울산시장 선거 때 제기됐던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하명 수사권과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본인의 목을 걸고 본인의 직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 4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현안들입니다. 잠시 후 신년사에서 과연 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도 잠시 후 신년사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박정하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사실은 이 대통령이 매년 새해마다 신년사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경제라도 좋으면 경제에 대한 치적을 말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 대통령이 1년 내에 보면 여러 메시지를 주시는데 신년사가 가장 청와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8.15 광복 축사인데 신년사 올해 작년에 이제 이미 대통령께서 임기 반환점을 돌았고 올해 집권 4년 차잖아요. 앞서 우리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미뤄왔던 그 정책 변화가 있을런지 혹은 지금 북한과의 문제도 굉장히 경색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북한과의 문제가 지금까지와의 정책 기조로 갈런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를 대통령께서 천명하실지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대통령의 신년사가 시작될 텐데 윤태곤 실장님, 지금까지 사실은 청와대가 앞서 말했던 이른바 불편한 검찰의 수사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하고 기자회견을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기자회견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분리시킨 이유는 제 생각에는 오늘은 조금 포지티브한 이야기, 선언적인 이야기. 물론 검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연말에 천신만고 때 공수처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검찰 개혁의 방점을 찍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질의응답적으로 좀 돌리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기보다 그게 질문하는 거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규정하는 거다라고 또 오히려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냐. 예.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신년사가 시작될 텐데 청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박정하 대변인, 저곳이 어떤 곳이죠? 저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대통령께서 저기서 신년사를 발표하셨는데 본관 저희가 정면을 쳐다보면 본관 문을 들어가면서 집무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입니다. 4년 내내 박정하 대변인도 저기서 근무하셨겠군요. 저도 저기서 근무를 했죠. 예, 5년 내내. 네네. 특별 연단을 만들어서 대통령 좀 취임사 연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기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 시작을 하시네요. 네, 대통령의 신년사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평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 청년, 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낮아졌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 손실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 형식적 구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 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 정책의 성과로 진위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지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 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정률 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어가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절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 차량 감축과 운행 금지, 권역별 대기 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 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5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200여 건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혁신 제품, 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 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2배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CT 분야 국가 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벤처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2배가 넘는 2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 기업과 100대 강소 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 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는 경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 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 구조 혁신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신산업, 5G,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4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개 사업, 25종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쉴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 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재개정을 통해 서주듯이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정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전쟁불능,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8천만 계려의 공동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IOC의 공동 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 데만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험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 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랍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 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 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안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믹타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에서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들었던 촛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한 것은 그 정신이 그대로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튼튼해집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잘 살 수 있을 때 국민주권은 더 강해지고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의 신년사 들었습니다. 북한과의 이른바 합의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겸허히 뒤돌아보겠다. 다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계속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평화의 길로 걷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신년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다탄도 미사일을 선보이는 국면에서 대통령의 조금 전 신년사에 대한 평가는 아마 보시는 분들마다 제각각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조금은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총선이 정말로 세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총선에 나가는 분들은 정말로 막 뒤에서 식은땀이 나고 손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이제는 초읽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총선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궁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찍어야 할까?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돌직구쇼를 보면 총선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해봤습니다. 돌직구쇼 총선 알림 3 함께 보시죠. D-99 돌직구 총선 알림 3 먼저 첫 번째 알림입니다. 때랭때랭 알림 들으셨죠? 이 알림을 끝까지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보수통합을 외치는 황교안 대표가 그냥 선언적 의미로 보수통합하겠다 이게 아니라 설 연휴 전까지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예 이번 선거는 한국당이 아니라 통합신당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를 망치려는 사람들은 통합을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통합을 늦출 어떤 명분도 그리고 이유도 없습니다.
수도권 다툼과 지분 경쟁은 곧 자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통합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기존의 자유민주 진영 정당들은 물론이고 이현주 의원, 이정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전진 4.0 등 신당들 그리고 국민통합연대와 소상공인 신당 등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맞잡겠습니다. 통합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겠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설 연휴 전까지 통합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설 연휴 전 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시키겠다. 자유민주진영이 하나 되는 것이 목표다. 유승민, 안철수 함께 신당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으로만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 유승민, 안철수 등등 함께하는 새로운 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방법까지도 황교안 대표가 열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당 밖에 모여 논의하는 틀이 나올 것이다. 뭔가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추진위원회가 이제 곧 나올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통합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탄핵관 건너자, 개혁보수하자, 새집 짓자. 공감한다. 다 받아주겠다. 나도 탄핵의 강을 넘어 미래로 가자고 했었다. 서로 다른 얘기 아니다. 대화하자. 해결할 수 있다. 일단 새보수당 딴집 차린 유승민 대표에게 딴집 차리지 말고 일단 대화하자. 일단 만나서 우리 얼굴 좀 보자. 얼굴 보고 얘기하다 보면 뭐 딴집이 한 집 되고 한 집이 뭐 새 집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원칙 수용하겠다. 유승민 의원 측과도 벌써 얘기 중이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물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 살짝 지금 언급한 겁니다. 당내 실무팀 차원에서 선언 형태로 수용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다 받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화답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통합보다는 혁신이 먼저다. 안철수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인용해서 통합하려면 혁신해야 된다. 맞다. 근데 혁신하려면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합치자. 문 정권과 싸워 이기는 통합이 중요하다. 그것 위한 방법이라면 넓게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컨설팅계의 윤 선생님. 황 대표가 선거는 자유한국당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통합신당으로 치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안철수, 유승민 뭐 다 합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현실 가능성 총선 전에 얼마 정도로 보세요? 서로 부족해 보이는 게요.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게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맞아요. 예. 그런데 뭐 예컨대 유승민 의원이 말한 통합 3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집을 지어야 된다. 새집 짓자. 앞에 황교안 대표도 말했지만은 뭐 선언문 이야기 나오는데요. 탄핵의 강을 건넌다, 개혁 보수가 된다. 쉬워요. 말하면 돼요. 말하면 된다.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넜다. 예. 개혁 보수가 되겠습니다라고 자, 선언하면은 이러면 된다. 그게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제 새 집을 짓는 것인데 거기서부터는 진짜 문제죠. 그럼 새 집을 지으면은 전부 다 지금 기득권 계급장 다 떼고 n분의 1로 들어가느냐? 라는 데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어요. 지금 다들 계급장 달고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유승민 새보수당에도 다 지금 계급장 하나씩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뭐 유승민, 안철수 모두 다 내려놓고라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내려놓을 게 없어요. 예. 제일 내려놓을 게 많은 사람은 황교안 대표죠. 제일 큰 집이니까. 그렇죠. 황 대표가 관건인데 두 가지입니다. 예. 황 대표가 정말로 강하면요. 90명이 강하기 때문에 흡수가 됩니다. 말이 헤쳐 모여지 사실상 흡수가 되는 건데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약하다고 하면은 나누자인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황 대표는 어중간해요. 흡수할 만큼 강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나눠줄 만큼 약하지는 못하고 그 중간이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는 황 대표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박정현 대변인 정치는 생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제까지 저기였는데 내일 아침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정치인데 저는 한번 신당 얘기 나왔을 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안철수 밖에 있는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문재인 이 세 분이 하나의 당으로 합치는 모습을 사실은 극적으로 봤거든요. 김한길 대표 체제 때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에도 야, 왜
우리도 못해?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은 지난번 총선에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게 창당한 게 겨우 총선을 앞두고 한 70일여 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과 여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두 가지에 지금 황교안 대표의 두 가지에 걸려 있는 건데 첫째 하나는 이 지금 통추위 구성한다는 얘기를 제가 벌써 들은 게 한 세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11월 초에 한번 이런 얘기 있었고 황교안 대표 직접 이런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신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하고 또다시 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통추위 구성 보수 통합만 진행되면 과연 이 총선이라는 건 대선과 달리 지역 후보들이 각각 있으니까 화학적으로 융합되고 다 붙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선언만 해서 선언적인 통합만 해서 과연 효과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윤 선생님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은 앞서 통합이 혁신이고 혁신이 통합입니다라고 한 오늘 일간지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혁신이 뭔지, 예. 당신이 얘기하는 통합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황교안 대표가 좀 내놓는다면 저는 나머지 안철수 전 대표나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뭐 이렇게 통합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여전히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혁신이 뭔지 통합이 뭔지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과 당내 예. 결단력, 실행력 이게 모든 것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는 정치 개편, 이 신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신호탄을 쏘아져 올렸다는 겁니다. 선거 전에 과연 정치권 합종 연행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어떤 신당이 나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타진이 될지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총선 뉴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돌직구 총선 알림 두 번째.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이 유승민 의원의 사진을 뗐습니다. 그 빈자리에 안철수 전 대표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거예요. 손학규 당대표가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메시지를 내고 인사말을 나누는데 그 뒤편에 원래 저 자리에 유승민 의원의 사진이 걸려 있었걸랑요? 그런데 그게 뗐어요. 사진 떼졌어요. 간판 내려줬고 저 자리에 흐릿하긴 합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의 사진,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손을 맞잡고 자, 이 사진 만세를 하는 사진이 새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것도 같아요. 새보수당 차려서 나갔으니까 떼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안철수 전 대표의 사진이 걸렸다는 것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손학규 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중도 노선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뜻을 확실히 했고 돌아와서 상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가 결혼 잘못했다는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 대표는 자기는 안철수 대표랑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네. 결혼 상대가 바뀌었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대목이 있는데 일단 먼저 김한규 변호사님. 네. 그 하태경 의원이 유승민 의원 따라서 새보수당 새집 차렸잖아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결혼을 잘못했다. 신부가 안철수 대표인 줄 알았는데 딱 다음날 일어나서 불켜보니까 신부가 손학규 대표로 바뀌어있다. 뭐 이 말인 겁니까? 네. 뭐 법률적으로는 큰일 날 얘기죠. 법률적으로는 큰일 날 얘기죠. 예, 당연히 이제 뭐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건데 예. 지금 유승민 대표도 결혼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결혼하고 분당을 좀 법적으로 좀 비교를 하면 결혼은 뭐 재산 분할도 되고 위자료도 됩니다. 예.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나오시면서 하신 말이 이 노트북, 책상, 뭐 국고 보조금을 다 놓고 나왔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인정 못 받고 그냥 예. 몸만 빠져나왔다고 몸만 얘기하는 빠져나온 거죠. 거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분당에 대해서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정치권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태경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결혼해보니 안철수가 아니더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살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한참 살았다. 예. 그러면 이제 왜 살았냐? 예, 법적으로도 이제 와서 그거를 뭐 이혼할 수 있게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재산 분할 또는 뭐 위자료도 인정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법률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뭐 그렇죠. 예. 그런 상태로 한참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구애하는 정당들이 되게 많은데 네. 제발 결혼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성격이 맞는지 이런 것 좀 판단하고 나서 헤어지지 않을 좀 결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혼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가 되는데 이건 결국 국민들만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이제 정치인을 따라서 당원으로 가입해 있던 이런 사람들만 계속 이제 정당 소속이 바뀌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김병민 박사님. 네. 보세요. 황교안 대표 조금 전에 안철수 전 대표와 새집 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좀 유승민 의원. 사실은 나는 안철수 대표랑 결혼했던 거다. 세보수당으로 알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무슨 소리냐. 우리 당 대표다. 라고 사진 걸었어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지가 남은 건데요. 예. 일단은 한국당과의 통합을 유념해 준다면은 앞서 얘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런 아픈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공동대표로서의 지분과 함께 많은 것들을 주고서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갔습니다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설 자리가 없어서 그 이후로 굉장히 고심했던 흔적들이 묻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중도 정치를 표방하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가 바른미래당과 새보수당 둘이 될 텐데요. 네. 새보수당과는 이미 한번 같이 유승민 대표와 만나갖고서는 한 집 살림을 살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 연애하던 때 생각을 해보면 연애에서 만났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옛날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만나면 그 연애가 잘 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 연애가 특히나 저번 지났던 상대가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았을 때는 다시 그 아픈 기억을 딛고 새로운 좋은 방식으로 나아가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특히나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보수당이 매력적인 정당이지도 않을 수 있는 게 의석이 몇 석 되지도 않아요.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8석이죠. 8석입니다. 넉넉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과 손을 잡으면서 중도 정치를 표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윗번도의 순번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나름대로의 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손학규 대표가 많은 부분들을 열어놓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다 힘을 실어줄게 라고 하는 공간이 열린다면 그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지 그렇군요.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선거를 치른다 한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겠냐? 저는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각자 도생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을 열어둔 뒤에 예. 나중에 통 크게 한국당 등과 보수 대연합 정도를 구성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김병민의 예측, 네. 윤 선생의 예측, 다 개인의 예측에 대해 전해드리는 겁니다. 총선 99일 총선 돌직구 알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알림입니다. 청와대 딱지를 달고 나오는 이번 총선 참여자가 무려 70여 명. 역대 정부 중 최다 인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70여 명 선거판으로 청와대 친위대 총선이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이 행정관급까지 포함해서 최대 약 70명이다. 상당해요. 먼저 수석과 비서관급을 보면 윤영찬 수석, 한병도 수석, 윤건영 실장 등등 수석 비서관급만 추려도 20여 명. 고민정 대변인도 지금 나온다는 얘기 있고요. 역대 정권 중에 이례적인 대규모 출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요, 집권 후반기 정책 성과를 내야 할 시점에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 말이야. 우리들 나가기도 조금 좁은데 왜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와? 라는 거겠죠. 한 민주당 의원은요, 국민들 사이에 대통령이 국정보다 선거에 더 관심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생길까봐 걱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볼멘소리. 전문가들은 홍득표 인하대병 교수, 청와대가 사실상 경력관리소로 전락했고 결국 국정보다는 청와대 출신을 원내에 많이 진입시켜 문 대통령의 친위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밖에서 이렇게 쓴소리하는 분도 나왔어요. 야당은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국당 대변인 진희경 의원, 청와대 경력, 문재인의 사람이 선거판을 득점할 거다. 청와대 참모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정책 실패와 잦은 인사교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만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장영 교수님, 따져보니까 1년 반 사이 최근 총선용 인사다.
라고 거론됐던 게 벌써 14번째더라고요. 예.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앞서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사도 초선용 멘트처럼 이렇게 왜곡돼서 들릴 정도로 얘기가 많긴 많았어요. 그렇다라고 뭐 그렇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번에 청와대 참모진들이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인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다라는 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많이 뉴스나 이런 데서 거론됐던 얼굴이 좀 많이 낯익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전략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쁘게 보자면 앞서처럼 친문 그 친위대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포진시키려는 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좋게 보자면 그동안 문 대통령 주변에 청와대 참모진들이 진짜 정말 정치에 뛰어들 현역 정치인으로 뛰어들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구나라는 또 반증이 될 수도 있는 네. 여러 해석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중심에서 이렇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게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기엔 다소 지금 조금 무리인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청와대나 여당 측이 아니라 그럼 야당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반격을 하거나 여기 맞서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혁신 통합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조차도 내부도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또 무슨 안철수 유승민 다 같이 통합한다는 숙제가 과연 현실 가능할까? 이것이 또 어떤 총선에 전략적으로 먹힐 수 있을까? 또 여기에 대한 의문도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심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인사에도 문심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 이거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라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당 쪽에서는 딱히 누구 심이라고 붙일 만한 또 인물이 없거든요. 다시우왕정하고 있는 이 판에 오히려 현역인 8명인 새로운 보수당이 더 이렇게 눈에 띄는 자유한국당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야당도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예. 제가 처음 청와대 가서 이렇게 이제 청와대 가면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데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런 길, 그 다음에 각 부처와 업무 협의, 뭐라서 조금, 이제 조금 뭐 알겠다. 라고 한 게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지나야 되더라고요. 청와대 가서 한 청와대 4개월은 지나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적응하는데도 지방선거 한다고 다 빠져요. 총선한다고 70명 다 빠져요. 그러면 앞서 대통령 쭉 말씀하셨던 그 많은 정책들은 과연 누가 지킬런지 저는 좀 크게 걱정스럽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은 청와대 딱지 달고 나온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선거라는 것은 또 다른 논리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요. 참 흥미로운 대목인데 이견설이 나왔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견설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른바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등 조국 수석과 굉장히 가까웠던 인사들이 주도한 검찰을 향한 강력한 검사 인사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청와대 안대로 못하겠다. 청와대와 뭔가 이견 다툼이 있다라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인사를 빨리 단행하라라는 청와대 지시까지 추미애 장관이 어기고 있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 간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입맛대로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법무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검찰국장 등 검찰의 핵심 요직 자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와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심치 않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요. 검사장급을 갈아엎는 파격적인 인사안을 법무부에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설에 따르면.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급진 인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걸었을 가능성, 그 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안을 청와대가 내놓았길래 언급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법 출신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우리법 출신의 이용구 법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한다는 설도 있고 또 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마침 사표 냈는데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기용을 한다.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사로 뽑아서 요직에
배치를 한다고 설설들이 많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소리예요. 법조계 인사 A씨는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추미애 취임 직후 바로 인사를 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추미애가 거부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수사팀을 어느 정도 흔드는 인사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동의했지만 인사 폭과 내용을 두고는 그거는 너무하지 않냐. 청와대 의도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선생님, 이거는 청와대가 좀 예측 못한 대목 같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제 석간신문에 나왔고 오늘 조간신문에 출처 조선일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여기 수시거나 주관적 표현을 하는 그 단어들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추미애 장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추미애 장관 잘하고 있다. 자, 예컨대 대통령의 참모 조직들이 이만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장관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만큼보다는 내가 현장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약간 깎고 이쪽보다 약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건 갈등설로 볼 게 아니라 의견 조정 과정이고 추 장관이 정치인 출신답게 좀 중심을 잡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이 청와대가 이렇게 특히 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모르겠는데 어떤 대통령이 이제 참모들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하면은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다. 김학규 변호사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일단 본인이 판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대해서 되게 아마 검토를 했을 텐데 검찰청법 34조에 보면 이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의 권한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법률적으로 제청은 법무부 장관이 하지만 대통령이 보직을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또 청와대의 입장이 있을 텐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갑자기 제청을 했다라는 게 일반 국민이 봐서도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달라.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제청을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원칙을 아마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검찰국장 기용설 이게 나오는데 이 규정 자체에 보면 검사만 검찰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 자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검사로 갑자기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법무부의 탈검찰화 또는 법무행정의 전문화라는 기본적인 어떤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여기까지 하는 거는 약간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병민 박사님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이게 정규 인사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했는데 장관이 이렇게 했구나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 인사의 성격을 두고 말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상 청와대를 향해서 정말로 날카로운 칼을 들이밀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다 묶는 인사일 것이다 라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보세요. 법무부의 검찰국장 자리인데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검찰을 무력화할 수 있는 주요 보직인데 여기에 민변 출신의 인물을 검찰도 아닌 분을 청와대에서 내려보냈다. 시점까지 박아서 내려보냈는데 추미애 장관 이걸 딱 브레이크 걸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추미애 대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게 되는 윤석열 검찰총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 좌천된 윤석열 검사.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사하게 돼서 한 집으로 보내게 된다면 이게 좌천 아닌가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앉힌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인사를 추미애 장관을 시켜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후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 누구보다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으로 잘할 겁니다. 특히 검찰 조직의 인사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인물도 있는데요. 안태근 전 검찰국장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건데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실질적인 문제가 됐던 상황들을 이미 많은 분들이 다 목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추미애 장관은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아니면 뭐 집권 후반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정치 인생을 마감하려고 거기 갔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내고 나서 그 뒤에 있게 되는 본인의 정치적 욕심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숨기지 않은 본인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 때문에 지지층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부분들까지 노정된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자기 정치를 보이기 위한 행보로서 뭔가의 안정적인 한 발 한 발을 내디디려고 할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라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무리수를 둔다면 그 부메랑은 아마 그대로 추미애 장관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신중론에 들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거 아직까지는 설입니다. 뭐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오늘 여러 조간신문이 보도하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이 카드패를 까봐야 합니다. 인사안이 어떻게 나올지 봐봐야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추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를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게 추 장관한테 지금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해석도 맞지만 사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당이 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당이 비판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조국이 뭔데 조국 하나 이렇게 다 매달려 있느냐. 아, 조국이 뭔데? 조국 법무부 장관 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예. 청와대 이견을 내고 있다라는 것, 그걸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 장관한테는 마케팅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추 장관의 원래 이미지가 추다르크 일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확실하게 빠르게 추진한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온 뉴스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렵사리 신임 법무부 장관이 된 추미애 장관에게 지금 이것은 전략적으로 오히려 약간 반대로 전략을 마케팅을 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낫다.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설까지 흘리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민변 출신 가능성. 누군까지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 이 자체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고단수 전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뭘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장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요. 그래요? 이런 기사가 나가는 게 청와대나 추 장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지를 근데 이 훨씬 정도 받지. 말하는데 장관이 거르고 있네. 또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허수아비냐. 이런 양쪽이 조금 윈윈할 수 있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은 더 머리 아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어떤 인사가 실제 단행됐을 때 이건 장관이 한번 거른 인사다. 가 되는 거잖아요. 뭔가 한번 확 들이치는 게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는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그렇죠. 건데 한번 걸러서 오면 좀 머리 복잡해질 수 예. 있다. 물론 이거 다 설이라는 거. 아직 구체적으로 인사 카드가 좀 공개가 돼봐야 이 설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인데 오늘 하풀 쟁쟁한 분들 나왔습니다. 하풀 4인방 만나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주요 이슈급의 인사도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송철호 시장 측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공약을 베꼈다라는 의혹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생충. 세 번째는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강남의 한 유명 치과 의사가 여러 청소년과 성관계 불법 촬영까지 하다가 걸렸습니다. 네 번째, 합천에서 발생한 사고. 하나씩 전해드리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선거 캠프의 이른바 공약 베끼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시장의 공약서를 보면 경전철 도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물류 구축,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이 최우선 과제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 정책들이 당시 김기현 시장이 추진했던 현안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 사업들은 역점 사업으로 제가 추진했고요. 크루즈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이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뺐던 그런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의 공약을 송철호 시장이 이른바 베끼기를 할 수 있었느냐. 검찰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부시장이 울산시청에서 도시철도 사업, 농수산물 시장 이전, 크루즈항 개발과 관련된 비공개 문서를 빼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송철호 시장의 공약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비공개 문서를 확보한 뒤 업무 수첩에 문서 입수 이렇게까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퇴직 후 다니던 회사 영업용으로 울산시 문서를 구했다라는 취재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불법이죠. 검찰은 송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의 공약 구성을 위해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을 빼돌려 베낀 것으로 보고 송 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이 만약에 검찰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선거를 하다 보면 치열하잖아요.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마지막 금도라. 그렇죠. 그 금도를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일단 울산시장 선거 건과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건을 보면 저희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형사사건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뇌물을 먹었거나 이런 것만 욕하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동네 그냥 뭐 짜잘한 건달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난 건에 대해서 아이 뭐 별거 아닌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저지르면 안 되는, 정말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아픈, 창피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거는 늘상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공약을 내는데 고민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뭘 노력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상대방이 해놓은 거를 뺏어오고 베끼게 했다는 거는 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과정이 정말 공정했던 건지, 결과가 정말 평등했던 건지 공정했던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기현 시장 측에서는 지금 시장직도 뺏겼고 내 공약도 뺏겼다라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건데, 저희 취재대로라면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울산청에서 비공개 문서를 빼냈다는 거예요. 본인도 검찰에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거 제가 퇴직 후에 회사 영업용으로 제가 구한 겁니다. 라고 둘러댔다는 건데, 본인의 업무 수첩에는 문서 입수라고까지 본인이 기재했던 사실도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토대로 송철호 시장의 공약이 만들어졌다라는 건데요. 윤태곤 실장님. 네. 남의 공약 빼돌려서 시장 당선됐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검찰 의심은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이런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울산의 크루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이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해요. 사실 선거 시즌이 된다면은 어느 서울시장이 나오든지 광화문 광장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까지는 이거는 뭐 겹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거기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겹쳐진다면은 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어디 여기서 어디까지 경전철을 도입한다, 플랜이 똑같다면 이거는 그렇죠. 베끼기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예산이 이제 끝단위까지 똑같다 이런 네. 식이면은 완전히 베낀 정황인데, 저 현재 기사로만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아이템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구체적인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게 봐야 된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弁박사님, 송철호 시장 입장에서 당시 변호사였잖아요. 본인의 책사가 뭘 들고 왔어요. 뭐 어디서 난 거냐? 아,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딱 보면 김기현 시장 측 울산청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야죠. 너 이거 어디서 빼온 거야? 울산청에서 제가 빼왔습니다. 그러면 야, 그러지 마. 안 받고 그 사람 내보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나서 뉴스가 보도됐으면 조금 전에 윤태곤 시장님 얘기한 것처럼 선거 때 이렇게 아이템 비슷한 내용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송철호 시장의 당선과 송병기 부시장의 행동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청와대가 은밀하게 접촉하게 되고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고, 거기다가 심지어 캠프에 있었던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에다가 이 김기현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제공해서 그 첩보를 바탕으로 하명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현재 수차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행동에 보여줬던 일관성의 내용을 보게 됐을 때 그 의심의 눈초리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게 지난해 연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새롭게 드러나서 보다 보강적으로 명확한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했다면 아마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고,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비롯한 수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송병기 부시장이 만약 구속이 되고 난다면 청와대를 향한 윗선 수사는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윤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는 좀 지켜봐야만 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골든 글러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We use only just one language, the cinema. 함께 후보에 오른 알모도바르 그리고 많은 멋진 세계 영화 감독들과 같이 후보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었고요.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 화제가 된 건 네로라 하는 월드스타들이 직접 배우와 감독을 만나기 위해 영화 기생충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브래드 피트, 송강호를 만나서 반갑게 악수를 청하며 기생충의 팬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다른 날 행사 파티에서 봉준호 감독에게 악수를 청하며
놀라운 영화다. 극찬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모습 보이죠? 꼭 모자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 콧대 높다는 미국의 시상식에서 할리우드 배우들 사이에 별들 속 별이 된 자랑스러운 우리 배우들, 본인들도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이대로 쭉 아카데미아 오스카까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 영화 배우부터 아이돌 가수까지 많은 연예인들을 시술한 것으로 알려져 더 유명했던 강남의 한 치과 의사 A씨의 충격적인 이중적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남몰래 여러 명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물론 불법 촬영까지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B씨에게 미성년자를 소개받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치과 의사 A씨는 미성년자 3명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유인했다고 하는데 현재 불법 촬영물이든 외장하드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불법 촬영물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치과 의사 A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죠. 제가 지금 병원 갔다 와서 지금 뭐 입원해야 될지는 몰라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수술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혐의 전부 인정하시나요? 진짜 들릴 말씀이 없고요. 제 변호사님하고 상의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변호사님하고 통화하고 말씀드릴게요. 연예인들이 다니는 유명 치과 의사이자 상습적 불법 촬영 혐의자였던 의사 A씨의 이중 생활이 탄로가 난 건데 평소 높은 수익을 올렸던 치과였던 만큼 검사장과 부장검사, 경찰 출신까지 포함해서 6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현재 대응에 나선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6시 46분경 경남 합천 33번 국도에서 차량 41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승용차와 트럭이 뒤엉켜 부서지고 쓰러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 사고가 일어나기 20분 전부터 이 지역에는 약간의 비가 내렸는데 당시 기온이 영하 0.1도, 곳곳에 살얼음이 있던 걸로 봐서 경찰은 블랙 아이스로 인한 추돌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구간은 상습 결빙 구간이 아니어서 예비 제설 작업도 없었다는 것. 야, 운전자들은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계속 나갔다. 사고 당시 공포를 호소했습니다. 블랙 아이스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고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30km 해도 제동을 해도 20-30m는 그냥 계속 미끄러져 내려왔으니까. 저는 제동을 했는데 뒤에 차들이 이제 계속 밀고 들어가고 제 차 뒤에를 받은 거예요. 어제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6명, 추가 추돌을 우려한 일부 운전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차량에서 탈출해 더 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딴 블랙아이스 사고로 운전자들 사이에 공포와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상습 결빙 구간이 아닌 곳 역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블랙아이스가 상당히 무서운데 뭐 운전자 입장에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저속밖에 답이 없다는데 뭐 그것도 충분치 않죠.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저희 채널 A 김진의 돌직구 쇼라고 유튜브에서 쳐보시면 저희 유튜브 쇼 독립 계정을 오픈했습니다. 상당히 좀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채널 영어로 A 김진의 돌직구 쇼라고 치시고 조금 이제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채널 A 김진의 돌직구 쇼 독립 채널이 나오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